그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신을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정의롭고 온건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에 얼마나 더 잘 맞는 태도인지 생각해봐. 세상사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라는 거네. 그리고 명심해. 자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자만하는 것, 이게 모든 자만과 오만함 중에 가장 참을 수 없는 거야. 겸손함을 자랑하는 거? 아하, 제21장.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신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신을 본 적은 있어?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알아? 좋은 질문이야. 첫째로, 신은 어떤 면에서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분명하게 나타나. 눈으로 신을 본다고? 직접적인 형상이 아니라 신의 작용을 말하는 거야. 둘째로, 나도 내 영혼을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난 내 영혼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 그건 그렇네. 마찬가지로 신들도 그래. 매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의 힘과 섭리를 경험하잖아. 그걸 통해 신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난 신을 숭배하는 거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 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 보고 믿는다는 거구나. 인터넷 서버를 보지 못해도 인터넷이 돌아가는 걸 믿는 것처럼. 현대적인 비유 최고. 제22장. 그래서 행복이란 대체 뭐야? 행복은 여기에 있어. 모든 것의 진짜 본성을 철저히 아는 것. 그게 뭘로 되어 있고 어떤 형태인지 말이야. 그리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늘 정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본성을 알고 정의롭게 사는 거? 그럼 뭐가 남겠어? 그저 삶을 즐기는 거지. 선한 행동이 끊이지 않고 하나 다음에 바로 또 하나가 이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말이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선한 행동들 말이야. 행복은 선한 행동의 연속이구나. 맞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옳은 일을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야. 제23장. 햇빛은 단 하나뿐이야. 벽이나 산, 수많은 다른 것들에 가로막혀도 말이지. 온 세상의 기본 물질은 단 하나뿐이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몸들 속에 나뉘어 담겨 있어도 말이지. 하나지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네. 그래. 전체적인 영혼도 단 하나뿐이야. 셀 수 없이 많은 개별적인 존재와 본성으로 나뉜 것처럼 보여도 말이지. 지적인 영혼도 마찬가지야.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야. 뭔가 심오하네. 원래 비이성적인 것들이니까 우리가 말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감각적인 영혼이나 물질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비록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마음이나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에 의해 지배받고 이끌어지긴 해도 말이야.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말하는 건가? 비슷하지. 하지만 모든 이성적인 마음의 특별한 본성은 바로 이거야. 자기 종류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를 바란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다른 보통의 것들처럼 이 공통된 애정, 이 상호 간의 단일성과 연결성은 여기서 가로막히거나 나뉘거나 개별적인 것들에 한정될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유지. 제24장. 그럼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래, 뭘 원하는데? 오래 살고 싶어? 당연하지. 뭘 위해서 오래 살고 싶어? 그냥 느끼는 것만 오래 하고 싶어? 아니면 욕망을 오래 느끼고 싶어? 자라났다가 다시 쇠퇴하는 걸 오래 하고 싶어? 혼자 오래 말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듣고 보니 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야지. 모든 일에서 신과 이성을 따르는 것. 이게 네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거야. 신과 이성을 따르는 것. 감각, 욕망, 성장 등 죽음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빼앗긴다고 해서 슬퍼하는 건 신과 이성 모두에 어긋나. 애초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니까. 제25장. 무한한 영원함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세상의 거대한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지 생각해봐. 내 시간이 짧다는 거네. 그래. 전체 물질 속에서, 전체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부분도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의 작은 한 조각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마치 작은 흙덩이 위처럼.
뭔가 겸손해지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대로 생각하고 나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을 거야. 오직 네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 하고 전체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순응하는 것. 바로 이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해질 거야. 결국 내 본분에 충실하고 자연에 따르는 것만 남는구나. 제26장. 내 이해력의 현재 상태는 어떠니? 사실 모든 게 여기에 달렸어. 내 이해력 상태? 내 마음 상태랄까? 생각하는 방식? 다른 모든 것들은 네 의지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네 의지 밖에 있다면 그건 네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저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이고 내 마음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네. 맞아. 내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연기 같은 거라는 거지. 제27장. 죽음을 경멸하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데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고 고통을 비참함으로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말이야. 쾌락주의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럼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때가 된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무서울까? 자신의 행동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모든 행동이 선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이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수년 동안 똑같이 보이든 짧은 기간만 보이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울까? 선하게 살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네. 오 현대인, 너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시민으로 살았어. 정해진 횟수만큼 살았든 아니든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넌 이 도시의 법과 질서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살았어. 이건 모든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야. 자연이라는 도시의 시민으로 내 역할을 다 했다는 거네. 그런데 왜 괴로워해야 해? 폭군이나 부당한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너를 이 세상으로 데려온 그 똑같은 자연이 이제 너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말이야. 날 세상에 오게 한 게 자연이니 날 데려가는 것도 자연이라는 거네. 마치 극장 감독이 잠시 연기하라고 들여보냈던 배우를 정중하게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처럼 말이지. 아, 하지만 연극이 아직 안 끝났어요. 겨우 3막밖에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내 삶이 연극이라는 거군. 너 잘 이해했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3막이 바로 전체 연극이거든. 이제 각 배우의 연기 시간을 정하는 건 처음 너를 구성한 분이 지금 너의 해체를 일으키는 그분께만 달린 일이야. 너 자신은 어느 쪽에도 관여할 수 없어. 내 삶의 시작과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기분 좋게 만족하며 떠나. 왜냐면 너를 내보내는 그분도 그렇기 때문이지. 죽음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네.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프론토와의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내면 성찰과는 또 다른 인간적인 관계 속에 마르쿠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프론토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누미디아라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 로마로 와서 당대 가장 유명한 수사학자가 되었죠. 변호사이자 웅변가로서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키케로 다음가는 인물로 평가했고 그의 가르침은 로마의 귀족 자제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공동 황제였던 루키우스 베루스의 어린 시절 교육을 맡았고 그 공로로 상원의원과 집정관 직위까지 얻었죠. 그의 직업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스스로 재산이 많지 않다고 말한 것은 당시 로마의 대단한 부자들과 비교해서 그랬을 뿐 일반 시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프론토의 저작들은 문법서 한 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815년 카디날 마이가 밀라노의 오래된 책에서 그의 편지와 짧은 에세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필사본의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바티칸에서 찾아 1823년에 모아 편집했죠. 이제 우리는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루키우스 베루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그의 서신 일부와 몇몇 수사학, 역사 조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론토의 더 야심찬 저작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능력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의 문학적 명성은 실력에 비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허황되고 상상력이나 취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그러했으니 이상할 것은 없죠. 하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현학 이상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발견한 진심이 있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죠. 증명이 필요하다면
프론토의 편지들이 과장과 칭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로마 궁정을 가득 채웠던 혐오스러운 아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존경했으며 그의 표현 방식은 오늘날 비평이라고 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꾸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르쿠스가 이에 놀랐다는 사실이 마르쿠스가 솔직한 충고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웅변가로서 뛰어나고 인간으로서 고귀한 나의 친구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가 나를 칭찬하고 비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니. 다른 곳에서는 프론토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기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고도 합니다. 비록 문맥상 표현 방식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프론토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진실된 마음은 문학적 취향보다 낮고 프론토가 젊은 왕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 사이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솔직함을 보여주는 한 예는 헤로데스 아티쿠스의 사건에 대한 의견 충돌입니다. 헤로데스는 그리스 수사학자로 로마의 학교를 운영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쿠스와 황제 안토니누스 모두 헤로데스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는 고결한 인품과 왕자 같은 관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시아의 자유도시 행정관이 되었고 그곳에서 격렬한 적들을 만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정의로운 통치자는 적을 만들기 마련이죠. 결국 아테네 대표단이 웅변가 테오도투스와 데모스트라투스를 앞세워 그의 명예에 심각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장단점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로데스가 황제를 만족시킬 만큼 자신을 변호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프론토는 대표단 편을 들어 소송 변호를 맡았고 개인적인 고려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프론토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카이사르가 그의 친구 프론토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 만약 더 커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늘 애타게 찾고 있다고 당신이 자주 나에게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신의 연설을 즐겁게 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분노를 참을성 없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힌트를 줄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덜 우호적인 사람들은 당신이 약간의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더 우호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고발을 말린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우호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이 기회에 뭔가 멋진 것을 준비했다면 당신을 침묵시켜 당신의 연설을 빼앗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성급한 조언자라고 생각하든 대담한 소년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상대방에게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하든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조언을 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대담하게 요구하며 만약 성공한다면 당신의 의무 아래 남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당신은 내가 공격받으면 그대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공격받더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먼저 시작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도 정당한 변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시작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 각자를 당신의 장점에 따라 사랑하며 그가 나의 할아버지인 푸블리우스 칼비시우스의 집에서 교육받았고 내가 당신에게 교육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가장 불쾌한 일이 가능한 한 명예롭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조언을 승인하길 바라며 나의 의도는 승인할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불친절하게 침묵하기보다는 어리석게라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론토는 왕자의 조언에 감사하며 사건의 사실에만 집중하겠다고 약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로데스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약탈, 폭력, 살인과 같은 것들이어서 유쾌하게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 중 일부는 빼놓을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마르쿠스는 다음과 같이 답장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프론토여,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의 조언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인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당신이 친절한 편지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에 관한 것, 비록 정당한 도발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명예로운 일입니다. 프론토는 간섭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마르쿠스는 왕자답지 않은 인내심으로 친구에게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프론토의 또 다른 편지에서 한 예시를 더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마르쿠스에 대해 다소 불평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다툼 많고 불평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몇몇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당신을 꽤 심각하게 탓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사교계에 섞이거나 극장이나 연회에서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저도 당신이 그랬을 때 극장이나 연회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 저는 당신을 어려운 사람, 재미없는 사람,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불쾌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회에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할 때면 저는 그것을 태연하게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제가 스스로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마치 제가 제 딸 그라티아를 다른 사람이 체벌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체벌하는 것을 더 쉽게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서신 전체 페이지에서 그들 사이의 애정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시기에 쓰여진 몇 가지 예시를 더 들겠습니다. 나의 스승님께. 지난 며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누이가 갑자기 복통을 심하게 앓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때문에 불안해하시다가 실수로 병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모두 그 충격 때문에 크게 걱정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려고 보니 침대에 전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에 눕지 않고 먼저 죽였습니다. 당신이 더 잘 지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위안입니다. 어머니는 신께 감사하게도 지금은 나아지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장 훌륭하고 달콤한 스승님. 부인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불운에 맞는 어떤 말을 찾을 수 있을까? 혹은 나에게 가해진 이 힘든 제약을 마땅히 꾸짖을 수 있을까? 이 제약은 나를 여기 묶어두고 내 마음은 괴롭고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으신 이때 나의 삶이자 기쁨인 나의 프론토에게 서둘러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 똑같은 발을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그가 목욕할 때 시중 들고 팔로 그의 발걸음을 지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 스스로 다른 일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가 아니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쓰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괜찮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당신은 아시고 제가 얼마나 마땅히 그것을 바라는지 저는 압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스승님.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내 마음속 첫 번째이신 당신, 마땅히 그래야 할 당신. 나의 스승님, 보세요. 저는 잠들지 않았고 당신이 나에게 화내지 않도록 스스로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밤늦게 쓰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겠지요? 당신은 내가 어떤 정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왜 당신을 보지 못했는지를 기억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운을 차리는 동안 며칠 더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제 영혼도 낮게 머물 것이고 신의 자비로 당신이 곧게 설 때 지금 당신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불타는 제 영혼도 단단히 설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 왕자의 영혼, 당신의 제자. 오 나의 사랑하는 프론토여, 가장 존경받는 집정관이시여. 저는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전에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경쟁에서 당신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승자의 화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전령은 당신의 재판정 앞에서 당신의 승리를 큰 소리로 선포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 프론토, 집정관, 오픈 국제사랑경주에서 승리하고 왕관을 차지하다. 하지만 비록 졌을지라도 저는 제 열정을 느슨하게 하거나 풀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남자가 다른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능력이 덜 강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라티아와 저는 이걸 두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플라우투스가 말했듯 그녀의 사랑은 비와 같아서 큰 물방울이 옷을 뚫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흠뻑 적시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서신이 시작될 때 약 18세였고 프론토는 그보다 약 30세 연상이었습니다. 젊은 왕자의 체계적인 교육은 끝났던 것으로 보이며 프론토는 이제 스승이라기보다는 조언자 역할을 더했습니다. 그는 왕자에게 공개연설에서 간결함을 사용하고 꾸밈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당대 로마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옛 작가들, 즉 애니우스, 플라우투스, 네비우스와 카토, 그라쿠스와 같은 웅변가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프론토는 그에게 키케로 연구를 촉구했고 그의 편지들은 모두 읽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를 칭찬하고 싶을 때 그는 마르쿠스의 편지 중 하나가 진정한 키케로 느낌이 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야 할 시간에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시쓰기와 수사학 주제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나의 육가군시를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보내드렸을 겁니다. 사실 제 비서 아니케투스가 제가 가져갈 작품들을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평소처럼 태워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육가군시는 걱정 없었습니다. 제 스승님께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낮에는 극장으로 바빠 밤에 공부합니다. 저녁에는 피곤하고 낮에는 졸려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 60권의 책에서 발췌하여 5권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부 안 하니? 하지만 읽으실 때 60권에는 노비우스의 연극, 소극, 그리고 스키피오의 짧은 연설문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숫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폴레모스를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호라티우스에게는 죽었으니 호라티우스를 기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고 다정한 친구, 가장 존경받는 집정관이자 나의 사랑하는 스승님, 지난 2년간 뵙지 못한 스승님. 이 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날짜만 세는 것입니다. 스승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때로는 프론토가 그에게 주제를 주어 작업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민중호민관 마르쿠스 루킬리우스가 동료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로마 시민을 폭력적으로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행위로 그는 감찰관에게 낙인 찍혔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취하여 공격하고 변호해 보십시오. 또 다른 예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이 국무복을 벗고 글러브를 끼고 젊은이들과 함께 퀸쿠아트루스 축제에서 로마 시민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감찰관 앞에 고발하십시오. 왕자는 그리스어 실력이 상당하여 호메로스, 플라톤, 에우리피데스를 인용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프론토는 그가 이 연구를 계속하지 않도록 만류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는 평생 문학 연구를 계속했으며 황제가 된 후에도 여전히 키케로의 편지 사본을 스승에게 요청하며 어휘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프론토는 그가 쉽게 떠올리지 못했던 비유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르쿠스 웅변의 원천이 인위적인 수단으로 펌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의 문학 스타일이 어떤지 다음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폴레모스가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대해 무언가 말하기 위해 말이죠. 그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신다면 들어보십시오. 그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근면한 농부처럼 보입니다. 그는 넓은 땅을 곡식과 포도만 재배하여 실제로 훌륭한 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땅에는 폼페이 모아과나 아리키아 채소, 타렌툼 장미, 즐거운 작은 숲, 우거진 숲, 그늘진 플라타너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움보다는 실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칭찬해야 마땅하지만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종류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비판하다니 꽤 대담한 생각이죠? 성급한 판단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덜 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정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11음절시가 나왔네요. 자, 이제 시를 쓰기 전에 당신과 함께 편히 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마음의 갈망, 당신의 베루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집정관, 가장 달콤한 스승님. 늘 안녕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달콤한 영혼이시여. 그가 자신에게 쓴 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마르쿠스는 프론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써주신 편지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말하건대 나를 낳고 기른 어머니조차 그토록 즐겁고 꿀처럼 달콤한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훌륭한 스타일과 웅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스승의 웅변보다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마르쿠스는 열정으로 넘쳐흐릅니다. 옛 그리스인들이 이것과 같은 것을 쓴 적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저에게는 감히 말하건대 카토의 어떤 비난도 당신의 찬양만큼 훌륭하다고 읽은 적이 없습니다. 오, 나의 주군이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에게 충분히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즐거운 이런 종류의 일은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페이디아스에 필적하는 것, 아펠레스에 필적하는 것, 간단히 말해 데모스테네스 자신이나 카토 자신에 필적하는 것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완성되고 완벽한 작품에 필적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세련된 것, 고대의 전형에 더 가까운 것, 더 맛있고 더 라틴적인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 당신은 행복하시군요. 그토록 위대한 웅변 능력을 부여받으셨으니. 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스승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니. 오, 논증이여. 오, 구성이여. 오, 우아함이여. 오, 재치여. 오, 아름다움이여. 오, 단어들이여. 오, 광휘여. 오, 섬세함이여. 오, 은총이여. 오, 철이가. 오, 모든 것이여. 제가 해를 입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왕관을 이마에 쓰고 재판정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전령이 우리 모두를 소환할 것입니다.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모든 학자와 웅변가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한 사람씩 당신은 지팡이로 그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훈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가 당신의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최대한 서둘러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군께서 그토록 친절한 편지를 보내시는데 나의 더 긴 편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녕히 계세요. 로마 웅변의 영광이시여, 친구들의 자랑이시여, 위대하신 분이시여, 가장 즐거운 분이시여, 가장 존경받는 집정관이시여, 가장 달콤한 스승님. 이후에는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원로원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연설입니다. 오, 당신의 모든 항목마다 당신의 머리에 키스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단단히 내려다 보셨습니다. 이 연설을 한번 읽고 나면 우리는 헛되이 공부하고 헛되이 노력하며 모든 신경을 헛되이 쓸 것입니다. 늘 안녕히 계세요. 가장 달콤한 스승님. 때로는 프론토가 웅변의 높이에서 내려와 실용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가 수행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할 때처럼 말이죠. 궁정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것은 류트로 사자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질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프론토는 질투를 멀리하면 친구들이 친절하고 화목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마르쿠스의 일상생활에 대한 암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그는 극장이나 법원에 가거나 궁정행사에 참여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책과 함께였습니다. 포도수확 시기는 항상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시골에서 종교의식과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편지들은 그 시기의 하루 일과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제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승님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식사 후에 말이죠. 저는 슬리퍼를 신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방 앞에서 매우 즐겁게 오르내리며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라고 명령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장화를 신고 망토를 입었습니다. 죽은 황제를 뵙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는 사냥을 나갔고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멧돼지가 잡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볼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꽤 가파른 언덕을 올랐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책으로 갔습니다. 장화를 벗고 망토를 내려놓고 침대에서 2시간 정도 보냈습니다. 저는 풀크라의 재산에 대한 카토의 연설문과 호민관을 고발하는 또 다른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하하. 당신은 당신의 사람에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어서 가서 아폴론 도서관에서 이 연설문들을 가져와. 보낼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도서관 사서와 잘 지내야 할 겁니다. 돈 좀 써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시에 돌아가면 그와 나눠 갖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 이 연설문들을 읽고 나서 저는 익사하거나 불탈 운명의 형편없는 글을 조금 썼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글쓰기 시도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이나 포도 수확자들의 글쓰기 같았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제 방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법정만큼이나 밉고 지루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이것으로 제공된 텍스트의 번역 및 각색을 마칩니다. 샵샵 영상록, 프론토 스승님과 시트콤 같은 나날들.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아주 특별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웅변가 프론토였죠. 그 둘의 편지에는 위대한 철학자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사제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마치 한 편의 옛날 시트콤처럼요. 별표 첫 번째 이야기. 감기 걸린 황제 별표. 아이고, 프론토 스승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스승님은 역시 대단한 웅변가세요.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녀서인지 아니면 글을 너무 못 써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늘 가래 때문에 고생인데 오늘은 콧물도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머리에 올리브유 좀 바르고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램프에 기름 한 방울도 넣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네요. 말 타는 것도 힘들고 재채기 하느라 혼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의 가장 친애하고 사랑하는 스승님. 솔직히 로마보다 스승님이 더 보고 싶어요. 감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마르쿠스라니 귀엽지 않나요? 스승님을 향한 그리움이 감기 증상보다 더 심한 것 같네요. 별표 두 번째 이야기. 황태자의 시골 생활 별표. 자, 이번엔 마르쿠스의 평범. 아니, 황태자치고는 아주 독특한 시골 생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께. 저는 잘 지냅니다. 가벼운 감기 기운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잤더니 감기가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낮 3시까지는 카토의 농업책도 읽고 글쓰기도 좀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뵌 후에 꿀물로 목을 달랬습니다. 꿀물을 마신 건 아니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냈죠. 박을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노비우스 책 같은 데서는 그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요. 목 관리를 하고 나서는 아버지께 가서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은 점심 식사 시간이었죠. 제가 뭘 먹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삶은 콩, 양파, 알 가득한 생선을 막 집어삼킬 때 저는 요만한 빵 조각 하나를 먹었답니다. 요즘 물가로 치면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당 한 2만 원어치 뷔페식을 즐기는데 마르쿠스는 한 500원짜리 빵 조각 하나로 때운 격이랄까요. 점심 후에는 포도 수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일했죠. 예시처럼 가지 꼭대기에 몇 송이만 남겨두었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오? 낮 6시가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일을 하긴 했는데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물었죠. 어머니, 제 친구 프론토 스승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그라티아는 뭘 하고 있을까? 하고요. 제 차례가 와서 다시 물었죠. 아이고, 우리 아가 참새 그라티아는요? 하고요. 여기서 그라티아는 프론토의 아내와 딸을 말합니다. 마르쿠스와 가족들 모두 프론토와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욕하러 가셨다는 신호였죠. 저희는 목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기름창고에서 목욕했다는 뜻이 아니고 목욕을 마치고 식사했다는 뜻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재밌는 농담하는 것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는 코 골고 잠들기 전에 제 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스승님께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거죠. 스승님을 조금 더 그리워할 수 있다면 살이 조금 빠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프론토 스승님. 어디에 계시든 꿀처럼 달콤하고 저의 사랑이고 저의 기쁨이십니다. 왜 스승님을 원하냐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승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편지에서 우리는 마르쿠스가 얼마나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스승 프론토를 따랐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소박한 식단과 힘든 노동도 마다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별표 세 번째 이야기. 말썽꾸러기. 황태자 별표. 자, 이번엔 말썽꾸러기 마르쿠스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하루는 아버지께서 포도밭에서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말을 타고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양떼가 우르르 몰려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처럼 양떼만 가득했고 개 4마리와 목동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목동 하나가 다른 목동에게 말했습니다. 말 탄 사람들이 열어 도는 걸 보고 말이죠. 야, 저 말 탄 사람들 좀 봐. 저것들 도둑질 엄청 하고 다니는 놈들이야.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말에 박차를 가해 양떼 쪽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양들은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쓸쓸랑 목동 하나가 들고 있던 포크를 던졌는데 마르쿠스 바로 뒤에 오던 병사에게 맞았대요. 그리고는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장난기 가득한 모습도 마르쿠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일화는 엄격하고 진지할 것 같은 황태자 마르쿠스에게도 평범한 젊은이 같은 장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표 4번째 이야기. 스승님 없는 여행 별표. 이번엔 마르쿠스의 짧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지에서도 프론토 스승님 생각뿐이었죠. 마르쿠스 카이사르가 스승 마르쿠스 프론토께 안부를 전합니다. 제가 마차에 오르고 스승님께 작별 인사를 드린 후 여정은 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비가 조금 내려 옷이 살짝 젖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나니아라는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요 도로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래된 마을인데 아담하지만 흥미로운 옛 유적들이 많더군요. 사당, 신전 같은 유적과 희귀한 종교의식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신성한 장소가 아닌 곳이 없었죠. 심지어 신성한 것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린넨으로 된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나서는 문에 글씨가 2번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제여 가죽을 입으라. 마을 사람에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마르쿠스는 학자답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헤르니칸 방언으로 재물의 가죽을 뜻합니다. 사제가 뾰족한 모자 위에 쓰는 것이죠. 알고 싶었던 다른 여러 가지도 알아냈습니다만 제가 원치 않는 단 한 가지는 스승님이 제 곁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게 제 가장 큰 걱정입니다. 스승님은 그곳을 떠나 아우렐리아로 가셨나요? 아니면 캄파니아로 가셨나요? 꼭 편지 주셔서 포도 수확을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책을 잔뜩 들고 시골 별장으로 가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으신지도요. 이걸 묻는 제가 바보 같긴 합니다만 스승님 스스로 제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만약 제가 보고 싶으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자주 편지 보내주세요. 우테쉐니의 위로. 그것이 제게 큰 위안과 우테쉐니가 됩니다. 솔직히 스승님 편지를 읽는 것이 가우루스나 마르시안의 모든 포도밭보다 10배는 더 좋습니다. 이 사이니언 포도는 맛이 너무 시고 떳떳서 와인보다는 포도즙으로 마시는 게 낫거든요. 게다가 이 포도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말려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맹세컨대 입으로 깨물기보다는 차라리 발로 밟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부디 이 농담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잘 지내세요, 최고의 친구,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학식 있고 가장 달콤한 스승님. 스승님이 포도주통에서 포도즙이 발효되는 것을 보실 때 제 가슴속에서 스승님을 향한 그리움이 그렇게 솟아나고 흐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르쿠스는 여행 중에도 스승 프론토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적에 대한 호기심만큼이나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맛없는 와인에 대한 투덜거림과 스승님을 향한 그리움을 포도즙 발효에 비유한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네요. 별표 5번째 이야기. 스승과 제자의 깊은 정, 그리고 삶의 무게 별표
별표. 이 편지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 마르쿠스와 프론토 스승님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도 있겠지만요. 이 편지들은 몇 년에 걸쳐 이어지지만 마르쿠스의 딸 파우스티나가 태어난 후로는 긴 공백이 생깁니다. 편지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편지의 모음집 일부가 유실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루스티쿠스 스승님 밑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프론토 스승님과의 교류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 161년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면서 편지 교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프론토 스승님 쪽에서는 격식이 조금 더해졌죠. 그리고 약 4년간 편지를 주고받는데 계속 건강이 안 좋다고 하소연하던 프론토 스승님이 이때쯤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후기 편지 중 하나는 황제의 공적인 삶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인용할 만합니다. 프론토 스승님은 마르쿠스의 승리와 웅변수를 늘 그랬듯이 극찬하며 이어갑니다. 폐하께서 처음 군대를 맡으셨을 때 군대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 나태함에 썩어 있었죠. 안티오키아의 병사들은 전장보다 가까운 식당의 정원을 더 잘 알았고 연극에서 박수나 치는 데 익숙했습니다. 말들은 손질을 안 해서 털복숭이였고 기병들은 털을 뿌리째 뽑아 매끈했죠. 털을 뽑는 행위는 당시 로마에서 여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털이 있는 병사를 보기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무장보다는 옷차림에 더 신경 썼습니다. 옛 규율에 엄격했던 라엘리아누스 폰티우스 장군은 어떤 병사들의 갑옷을 손가락 끝으로 찢어버릴 정도였죠. 말 등에는 쿠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시하여 쿠션을 잘라냈더니 거의 털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에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 병사는 거의 없었고 나머지는 발 뒤꿈치와 무릎, 다리의 도움을 받아 겨우 기어 올라갔습니다. 창을 힘껏 던지는 병사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힘없이 던졌습니다. 마치 양털 던지기 같았죠. 캠프에서는 주사위 놀이가 성행했고 밤새 잠만 자거나 보초를 서더라도 술잔 앞에서 섰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어떻게 제지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만들었는지 한니발의 엄격함, 아프리카누스의 기율, 메텔루스의 역사에 기록된 행동에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프론토 스승님과의 학문적인 편지가 끝난 후에는 가정사, 건강, 방문, 소개, 탄생, 죽음 등 일상적인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 마르쿠스는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망설였던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씁니다. 저의 스승님께 심각한 불만이 있습니다. 저의 친애하는 스승님. 사실 불만보다 슬픔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승님을 안아보지도 말씀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루스. 스승님께서 궁궐에 오셨는데 제가 동생 곁을 막 떠난 바로 그 순간이었죠. 동생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냐고요. 동생은 감히 잘못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프론토 스승님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폐하의 따님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폐하와 파우스티나 황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두 분의 사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더군요. 또 다른 후기 편지에서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폐하의 병아리들을 보았습니다.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즐거운 광경이었습니다. 폐하를 어찌나 닮았는지 이보다 더 닮을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건강한 안색과 튼튼한 폐를 가졌더군요. 하나는 작은 왕자님처럼 하얀 빵 조각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철학자의 아들처럼 평범한 빵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아이들을 매우 아꼈습니다. 프론토 스승님은 건강하다고 확신했지만 아이들은 몸이 약했고 아들 하나만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애정의 흔적은 편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여름 날씨입니다. 하지만 어린 딸들이 꽤 건강해졌으니 봄날처럼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어린 파우스티나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마르쿠스는 즉시 프론토 스승님께 소식을 전하며 안도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스승님께 위로를 구하기도 하지만 스승님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프론토 스승님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약해지자 마르쿠스는 더욱 스승님을 염려했습니다. 가여진 노이는 손자를 잃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방금 스승님의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승님의 관절이 아프다는 소식만 들어도 슬픈데 스승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애하는 스승님. 노인의 답장은 약간의 자의식이 느껴지긴 하지만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랜 세월 정직하게 살았으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친구, 가족과 화목하게 지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절규 앞에서 그의 가식은 사라집니다. 내 평생 동안 운명이 내게 이토록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고통은 차치하고 5명의 아이를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잃었습니다. 5명 모두 1명씩. 그때마다 그 아이가 내게는 외동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을 때마다 위로받을 새도 없이 새로운 슬픔 속에서 아이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언제나 위로 없이 아이를 잃었고 새로운 슬픔 속에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편지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젊을수록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기뻐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닥친 이 거대한 불행에 격분하여 신의 섭리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발에 내려앉은 이 슬픔에 항의하듯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나는 긴 삶 동안 불명예나 불명예스러운 행동,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단 하루도 탐욕이나 배신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관대함, 친절함,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종종 내 생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는 선량한 동생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동생이 폐하 부친의 선의와 폐하의 우정 덕분에 최고위직에 올라 평화롭고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직책들은 어떤 부정한 수단으로도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보다는 마음을 가꾸었고 재물을 늘리는 것보다 배움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가난을 택했고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족한 삶을 택했습니다. 나는 돈을 낭비한 적이 없었고 필요할 때만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진실을 말했고 남들이 내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첨하기보다는 무시당하는 것을, 꾸미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을, 자주 아첨하기보다는 드물게 친구가 되는 것을 더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적게 구했지만 적지 않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내 능력껏 각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는 기꺼이 도왔고 받을 만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움 없이 도왔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베푸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혹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프론토 스승님은 평화로운 최후를 바란다는 내용과 집안의 쓸쓸함을 언급하는 단편적인 구절을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마르쿠스여, 나는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독일 전투에서 손자를 잃었습니다. 아이고, 데키마누스를 잃었습니다. 내가 새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 순간에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프론토 스승님을 딱 한 번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의 모든 문학 연구, 웅변술, 비평은 잊혀졌습니다. 프론토는 나에게 고귀한 가문 출신에게서 타고난 애정을 기대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프론토 스승님은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애정은 로마인의 자질이 아니며 라틴어 이름도 없다고 말이죠. 로마인의 자질이든 아니든 마르쿠스는 프론토에게서 애정을 찾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스승의 지적인 가르침을 능가했을지 모르지만 스승의 진정한 마음과는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프론토의 이름이 마르쿠스에게 떠올리는 것은 복합동사에 대한 논문이나 어리석은 문체 비평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이전 이야기에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승 프론토의 따뜻한 관계를 살짝 엿봤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책에 잠깐씩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나 단어들을 좀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치 고대 로마 시트콤의 인물 소개 시간 같달까요? 새로운 이야기 시작. 먼저 정말 유명한 분이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신 분 맞죠? 맞아요. 고대 아테네의 엄청 똑똑한 철학자셨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변증법이라는 대화 방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누가 자꾸 질문하면 머리 아픈데. 근데 이분은 결국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세상에. 똑똑해도 살기 힘들었군요. 다음은 좀 특이한 단어인데 스틴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한계나 제한선을 의미해요. 아끼고 아껴서 쓰는 짠돌이 정신 같은 건가요? 짠돌이 정신과는 좀 달라요. 인색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만큼만 정해놓고 쓰자는 느낌? 예를 들어 오늘 간식은 한 번에 스틴트. 이러면 한 번만 간식 먹고 더 이상 안 먹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인색함이랑은 다르군요. 그리고 이 책에 철학적 기반이 되는 스토아 학파가 있죠. 스토아, 그 편의점 이름 비슷한 거요? 푸하하. 맞아요. 발음이 비슷하네요. 이 학파는 기원전 4세기에 제논이라는 분이 시작해서 그 뒤로 여러 철학자들이 발전시켰어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것과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살고 덕행은 좋은 것, 악행은 나쁜 것이며 돈이나 명예 같은 바깥의 것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니. 요즘 세상에선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는 내 마음의 평화나 인격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죠. 지금으로 치면 1,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도 평온할 수 있고 10,000원짜리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면서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가격, 즉 외적인 가치가 내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테오프라스토스라는 분도 나오는데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그 학원의 원장님 자리를 이어받은 철학자세요. 아, 스승님 가업을 이어받은 거네요? 그렇죠. 철학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대요. 스라세아 파에투스라는 분은 로마의 원로원이자 스토아 철학자셨어요. 아주 고귀하고 용감한 분이셨는데 아쉽게도 폭군 네로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정의롭게 살기도 힘든 세상이었네요. 티베리우스 황제도 잠깐 언급되는데 이분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어요. 황제 후반기에는 이탈리아 카프리 섬 같은 데 가서 황제로서의 의무는 내팽개치고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엥?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일은 안 하고 파티만 했다고요? 네, 지금으로 치면 국민연봉을 받으면서 해외 별장에서 흥청망청 놀기만 한 셈이죠. 투토원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그냥 산산조각 나다는 뜻이에요. 트라이아누스 황제도 있고요. 루키우스 베루스라는 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함께 황제를 했던 동료이자 황제의 사위였어요. 오, 동료이자 사위. 가족회사 같은 느낌이네요. 뭐 그런 복잡한 관계였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세노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나오는데 이분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학원의 원장을 지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인물과 개념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생각 속에 녹아들어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알겠습니다. 소설 메테틴스의 해당 장면, 발췌와 요청하신 음악 스타일, 분위기, 악기, 구성을 바탕으로 분위기 있는 가사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중의 말 고요히 울려 퍼지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릎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면 나레이션 깨달음의 속삭임. 우리는 이미 건전한 이성의 잠재력을 가졌으니 외부의 것들 때문에 소란스러이 다툴 게 아니라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힘쓰라 하시네. 내년으로는 잠시 세상을 돌리는 다툼이 힘해진다. 자이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듯 자 이제 제측 미권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미지의 장이 펼쳐지네. 제12권 승리권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미지의 장이 펼쳐지네. 제12권 제12권 사스키권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무죄의 장이 펼쳐지네. 나
narration 한번호 어두가면 고대셔 어떤 도리와 부거 갈수록 새로운 챕터 제사권 narration 내게 내 있어 헌하고 간호한 기억 전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쉽게 적응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나게 있어 너겐 당고란 네 안에 있는 그 주인의식 제대로 작동한다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쉽게 적응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어떤 강요 없이도 기꺼이 자신의 운명에 자신을 맞추는 길